안녕하세요. 취미의 공부방의 취미입니다. 오늘은 머신러닝의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 전에 여기 이렇게 요 부분들, 윗부분들을 제가 강의를 찍기 전에 최대한 없애보려고 했는데 제가 이런 영상을 찍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못 없애고 거슬리게 계속 보이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머신러닝 개론에 대해서 다뤄볼 거예요. 그래서 머신러닝이 어떤 거고, 머신러닝을 하면 뭐가 좋고, 그리고 머신러닝을 함으로써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이렇게 뭔가 지식 공유처럼 강의를 올리게 된 거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여러 군데 강의를 다니고 온라인 강의도 찍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저 스스로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걸 약간은 안 봤던 거를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저 스스로 되게 공부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런 자료들을 정리하고 영상을 찍는 거를 넘어서서 이걸 이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요새 워낙 핫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곳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도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영상 편집도 뭔가 좀 어설플 거고, 다른 되게 제가 유튜브를 되게 즐겨 보거든요. 근데 되게 다들 거의 PD급 분들이 이제 편집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비교가 될 것 같아요. 일단 그것보다는 컨텐츠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채널의 첫 번째 동영상이죠. 첫 번째 내용으로 머신러닝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막 지금 공부를 하겠다 이러고 딱 책상 앞에 앉으셨더라도 이 내용들은 뭐 굳이 따라 써가면서 아니면 뭐 따라 코딩을 해나가면서 들을 만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아, 이런 거였구나, 내가 이미 다 아는 거였는데 이렇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라는 스탠스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로 먼저 머신러닝이란 주제를 들고 왔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머신러닝은 아마도 이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이 돼서 요 두 이미지를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보고 있나 뭐 휴먼, 요런 요 유명한 짤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들고 와봤고, 그래서 우리는 아마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 뭐 딥러닝을 얘기하면 주로 이런 인공지능 로봇이라던가 아니면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세대가 저랑 비슷할지 않을지 정말 모르겠지만 제가 아주 어릴 적 봤던 이런 터미네이터 같은 것들을 떠올릴 것 같아요. 많은 이쪽을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대부분 머신러닝, 딥러닝, 뭐 인공지능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로봇이나 스카이넷을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미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머신러닝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셨을 수도 있지만, 머신러닝은 사실 우리 곁에 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하다못해 이건 이제 OCR이죠. 광학 문자 인식, 그리고 이거는 이제 지메일의 스팸함, 이런 것들에서 이미 머신러닝 기술들이 다 적용이 되어 있고, 제가 들고 온 예시 외에도 머신러닝 기술들은 되게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 머신러닝이 그래서 뭐냐 하면, 머신러닝은 단어 그대로 머신하고 러닝을 합친 거겠죠. 그래서 정말 아주 단편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기계가 배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계가 배운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머신러닝의 정의에 대해서 옛날부터 매우 똑똑하신 분들이 꾸준히 정의를 해왔어요. 머신러닝이란 뭘까? 우리가 이렇게 헤매는 것처럼 예전부터 머신러닝을 대체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를 그 똑똑하신 분들이 계속해서 정의를 해왔고, 그래서 1959년도에 아서 사무엘이라는 분이 머신러닝을 컴퓨터가 명시적으로 프로그래밍 되지 않고도, 여기 낫겠네요. 프로그래밍 되지 않고도 학습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분야, 이렇게 정의를 하셨고, 그리고 톰 미첼이라는 또 유명하신 분이 1997년도에 컴퓨터가 어떤 작업 T를 하는 데 있어서 경험 2로부터 학습하여 성능에 대한 측정 P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뭐 수학의 정석이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정의가 되게 당연한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굳이 이걸 굳이 정의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그래서 예시를 들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로 스팸 필터 예시를 들고 와봤는데요. 우리가 스팸 필터를 만든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렇게 만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트레이닝 셋이 있을 거고요. 테스트 셋이 있을 건데, 트레이닝 셋 안에는 트레이닝 이제 샘플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햄이라는 거 이제 정상적인 이메일들, 스팸이 아닌 이메일들, 그리고 스팸은 말 그대로 스팸 이메일들이겠죠. 요런 이메일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머신러닝 모델 학습을 진행을 할 거고, 학습이 다 끝나고 나면 이렇게 미리 떼놓은 테스트 셋을 가지고 이 모델이 얼마나 스팸 메일을 잘 잡아내느냐 이런 걸 테스트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서 우리가 봤던 톰 미첼의 문제 정의 기준 막 이거 있잖아요. 뭐 작업 T에 경험 2로부터 학습해서 성능에 대한 측정 P를 향상시키는 것, 이렇게 얘기한 걸 여기 대입해 보면 여기 있는 작업 T라는 건 아마도 새롭게 도착한 메일이 스팸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태스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스팸을 구분하는 게 어떤 우리가 할 작업인 거고, 뭘 이용해서 하느냐 하면 우리는 결국 과거에 썼던 어떤 경험으로부터 이제 이 모델을 학습시키는 거니까 이게 트레이닝 셋 자체가 이제 E가 될 거고요. 그러면 얘가 얼마나 잘했냐, 얼마나 못했냐 이걸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제 성능 측정 지표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애큐러시로 둔다면 이게 P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정의를 좀 더 와닿게 정말 간단하게 정의를 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머신러닝은 데이터에서부터 학습하도록 컴퓨터를 프로그래밍하는 과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우리가 왜 머신러닝을 그럼 사용해야 되느냐, 왜 굳이 이렇게 공을 들여서 또 새로운 걸 공부를 해서 이제 여기저기서 다들 하니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왜 머신러닝, 딥러닝에 이렇게 열광을 할까 사람들이, 그런 측면에서 머신러닝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앞서 봤던 예시인 스팸 필터를 전통적인 방식으로 풀어나간다면 아마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먼저 스팸을 걸러내겠다는 어떤 문제 연구를 진행을 하고요. 그 연구로부터 뭔가 스팸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라던가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규칙을 만들어내겠죠. 뭐 예를 들어서 막 달러 표시가 막 들어가 있다거나, 뭐 달러로 감싸서 뭐 공짜 뭐 이런 식으로 스팸이 올 수도 있고요. 제가 요새는 스팸 메일을 많이 못 받아봐서 정확한 예시를 들지는 못하겠지만 뭐 이런 룰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텍스트가 들어가면 얘는 스팸이야 아니야 뭐 이런 걸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평가를 해보는 거죠. 우리가 가진 뭐 예를 들어서 100개의 스팸 메일이 있으면 이 스팸 메일에 대해서 이 룰로 작성된 어떤 모델이라고 해볼까요? 그냥 모델로는 뭐 100개 중에 뭐 80개를 스팸으로 탐지했어. 그러면 아마도 이건 정확도가 80%가 되겠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이게 정말 만족스럽다면 서비스 릴리즈로 이어질 거예요. 근데 사실 80%라는 거는 스팸이 5개 오면 그 중에 하나는 못 걸러낸다는 얘긴데 조금 불만족스럽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이제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오차를 어떤 것 때문에 오차가 생겼는지 그런 걸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또 다시 문제 연구를 진행한 다음에 또 새로운 룰을 추가하고 그럼 또 평가하고, 이 사이클이 계속 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벌써 약간 머리가 아프시죠? 뭐랄까, 이 규칙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야 될까? 스팸을 정말, 사실 한국어는 또 위대하니까 한국어로 하면 막 이렇게 뭐가 있을까요? 가를 이렇게 야민정음처럼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막 기역의 알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위대하잖아요. 이걸 전부 다 이제 스팸 규칙을 다 만든다 하면 아마 이 규칙 자체가 거의 뭐 이런 엄청나게 큰 이런 규칙들이 엄청 나열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미 말씀드리긴 했는데 한번 전통적인 방식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장점은 간단해요. 이게 스팸을 많이 보다 하다 본 뭐 사람이라면 누구든 이런 모델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사실 .txt 파일에 스팸의 규칙들을 쭉 나열해 놓으면 돼요. 1번은 뭐, 2번은 뭐, 3번은 뭐, 4번은 뭐, 5번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실 한글 스팸이라면 한글만 할 줄 안다면 사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휴리스틱이라는 건 이제
내가 정말 스팸을 많이 받아봤어. 이런 상태라면 스팸에는 얘네가 알고 보니까 그냥 달러만 쓰는 게 아니고 달러 뒤에 피하려고 막 언더바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공짜 뭐 이런 식으로 쓰더라. 이런 내가 겪었던 어떤 경험에 기반한 인간의 경험에 기반한 이런 룰들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점이라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속적으로 한 땀 한 땀 이제 여기다가 또 새로운 걸로 6번 또 그 다음 날은 또 7번 이렇게 추가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규칙에 포함되지 않는 형태로 쉽게 회피가 가능하다. 이거는 이게 달러 언더바가 들어가면 스팸이야 했는데 그러면 나는 똑똑한 스팸 보내는 사람이니까 달러에 언더바 3개 하고 공짜를 넣을래. 이러면 사실 피해지겠죠. 이 7개의 룰 중에 이 룰이 안 들어가 있다면 뭐 물론 이건 정말 예시니까 사실 룰 베이스로 해도 이런 걸 막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달러 뒤에 이게 뭐 몇 개다 뭐 이런 식으로 막을 수는 있긴 한데 그렇더라도 인간의 무한한 상상력을 뛰어넘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 기반 방식이 나왔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보이실 텐데 달라진 거는 사실상 요 부분이죠. 요 부분하고 데이터가 추가되었다 이런 건데 문제 연구 부분은 똑같아요. 이게 전통적인 방식이든 머신러닝 기반 방식이든 어느 정도 인간의 휴리스틱 그러니까 인간의 경험으로부터 이런 게 잘 될 거야 라는 가정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문제 연구는 항상 포함되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문제 연구 단계가 지나고 나면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 학습할 텐데 이제는 인간이 뭔가 규칙을 찾아서 이거는 스팸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부터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이게 스팸이구나 라는 룰을 직접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평가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100개 스팸 중에 알고 보니까 95개를 잡았다 뭐 이럴 수 있겠죠. 근데 95%도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면 또다시 돌아가서 오차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이제 모델 자체에 대한 분석을 해볼 수도 있고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해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성능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문제 연구 파트로 돌아가서 또다시 머신러닝 학습이 진행되고 평가하고 또 이 사이클이 돌아가게 됩니다. 어떤 문제를 풀든 간에 이게 머신러닝 기반으로 가더라도 이게 한 번에 이루어진다, 한 사이클 만에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몇 번의 사이클을 거쳐서 지속적으로 이 95%의 정확도를 알고 보니까 뭐 99.7%의 정확도를 올렸다 정도로 지속적으로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물러서서 머신러닝 기반으로 이제 자동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게 되면 어 일단 데이터가 시작점이겠죠. 데이터로부터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학습하고 방향이 잘못됐네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평가를 진행을 하죠. 그러고 나서 서비스를 뭐 예를 들어서 95%가 난 충분히 마음에 들었어 라고 해서 서비스 릴리즈를 했어요. 근데 계속 서비스를 하다 보면 이 나머지 5%를 못 잡아내는 게 분명히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 또 이 5%를 커버할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 새 데이터를 업데이트해서 또 이 데이터 파트로 돌아와서 이제 또 학습시키고 평가하고 그럼 얘가 97%가 되고 또다시 릴리즈 된 다음에 또 3%를 커버하기 위한 어떤 데이터가 계속돼서 수집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신러닝 기반 자동학습으로 넘어가게 되면 장점이 이제 데이터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룰 추가는 사람이 직접 했어야 했지만 데이터는 쌓이는 대로 계속 모델에 학습 데이터를 포함을 시켜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요거는 이제 처음에 이걸 목적으로 했다라고 보기는 쉽지 않은데 알고 보니까 사람은 달러 표시 언더바 달러 표시 이런 규칙밖에 못 찾아냈는데 머신러닝이 판단하기에 알고 보니까 뭐 별표가 몇 개 들어간 게 스팸일 가능성이 되게 높더라 뭐 이런 규칙을 찾아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모델로부터 오히려 인간이 배울 수도 있는 거죠.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만한 예시가 이세돌 선수랑 알파고가 또 대결을 했죠. 아쉽게도 4대1로 지시긴 하셨는데 그 사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경기 이후에 이제는
바둑 기사들이 알파고나 이런 인공지능으로 개발된 머신러닝 알파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공지능 바둑 기사와 계속해서 대결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사람으로부터 뭔가 대국을 해서 뭔가 실력을 높여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컴퓨터랑 계속 대결을 하면서 나의 실력을 계속 높여가는 그런 어, 식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게 장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단점은 우리가 이 강의를 듣는 이 영상을 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겠죠. 이제 기반 지식이 학습될 필요가 있다. 이 모델을 짜려면 물론 이게 엄청나게 대단한 지식을 배워야 되는 건 아니에요. 뭐 간단한 스팸 필터 만드는 정도야. 물론 이게 정말 실제 도메인에 붙었을 때 쉽다는 건 아닌데 이런 간단하게 정말 토이 프로젝트 정도로 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은 기반 지식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마도 머신러닝, 딥러닝 쪽으로 앞으로 진로를 잡으시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난 정말 이게 너무 재밌어서 좀 더 깊게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아무래도 좀 더 깊게 공부를 하셔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머신러닝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러면 머신러닝을 적용하면 잘 되는 도메인이 있을 거고 잘 안 되는 도메인이 있을 거예요. 아마도 모든 문제가 다 잘 풀렸으면 아마도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게 인간이 안 하고 기계가 하는 시대가 벌써 왔겠죠. 근데 지금 현재의 기술로는 머신러닝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머신러닝을 적용하면 잘 되는 도메인이 따로 있습니다. 물론 이게 조금 이 기술이 차근차근 발전을 해나가면서 나중에는 사실은 머신러닝이 다 풀 수 있는 거였는데 인간들이 바보라서 이걸 다 몰랐던 거야. 문제는 사실 이렇게 이렇게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사람이 이상하게 정의를 해줘서 기계가 못 풀었을 뿐이야. 역시 스카이넷 짱,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안 그렇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어떤 도메인에 머신러닝을 적용하면 잘 되느냐 하면 이제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사람의 공수가 많이 들어가는 아까 스팸 필터처럼 룰을 직접 많이 정의를 해야 된다던가 이런 공수가 많이 들어가고 많은 규칙이 필요한 문제에 머신러닝을 적용하면 좀 잘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이건 난제야 이거 못 푸는 문제야 이런 경우에 이제 머신러닝을 적용하면 또 잘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앞선 이제 머신러닝 자동화 부분에서도 다뤘었는데 지속적으로 데이터가 업데이트 돼야 되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데이터를 좀 받아들여야 되는 도메인 같은 경우에는 머신러닝을 적용하면 자동화 시켜서 손쉽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해야 풀 수 있는 문제 또한 머신러닝을 적용하면 잘 되는 도메인 중 하나입니다. 자, 이제 벌써 파트 3까지 왔는데요. 파트 3에서는 머신러닝 시스템 종류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머신러닝 시스템 종류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기준에 따라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사람이 정답을 가르쳐 주는 형태로 학습되는 시스템인가 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에 따르면 그 기준에 따르면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준지도학습, 강화학습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추가되어서 학습되는 형태의 시스템인가 라는 기준에 따르면 이제 온라인 학습이라던가 아니면 배치 학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메모리 기반인가 아니면 일반화를 통해 예측 모델을 활용하는 시스템인가 라는 기준에 따라서 사례 기반 모델이 되든지 아니면 모델 기반 모델이 되든지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나눠지는지 하나하나씩 같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분류 기준, 앞에서 말씀드렸던 학습에 주어지는 정보량 혹은 인간의 개입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로 머신러닝 시스템이 나눠질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슈퍼바이즈드 러닝, 한글로는 지도학습, 그리고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이제 비지도학습이라고 얘기하고요.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 준지도학습, 리인포스먼트 러닝, 강화학습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럼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인간의 개입 여부는 또 뭐고 학습에 주어지는 정보량은 또 뭐냐 궁금하실 텐데 먼저 첫 번째 지도학습은 이런 거예요. 크게 지도학습의 태스크엔 두 개 정도가 있는데 분류 태스크가 있고요. 그리고 회귀 테스트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류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앞에서 봤던 예시를 계속 들어볼게요. 이게 그냥 일반 이메일이고 얘도 일반 이메일, 얘도 일반 이메일이고
얘가 스팸이에요. 그러면 이건 이메일 내용이고 얘는 레이블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제공하는 거죠. 이 이메일은 정상이야. 이 이메일도 정상이야. 이 이메일도 정상이야. 근데 이 이메일은 스팸이야.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이렇게 데이터에 정답을 붙여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학습시키도록 제공해 주는 게 이제 지도학습이고, 지도학습 중에서도 이거는 분류 태스크입니다. 두 번째로 지도학습의 회귀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드는 예시를 한번 해볼게요. 이 x축이 GDP라고 해보죠. GDP고 얘가 이제 국가의 행복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GDP가 낮으면 행복도는 요 정도고, 얘면 얘고, 얘면 얘고, 얘면 얘고 이러면, 물론 GDP가 높으면서도 행복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도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 선형성을 띠죠. 아, GDP가 증가하면 어느 정도 국가 행복이 올라가는구나. 물론 이거는 찬미인 명제는 아니에요. 이건 틀린 명제긴 한데 그냥 간단한 예시로 든 거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 값들을 이제 뭐 GDP가 얼마가 좋을까요? 정확한 예시를 못 들겠는데 뭐 예를 들어 $1000면 뭐 행복도가 40이고, 예를 들어서 $2000면 너무 낮은가? 잘 모르겠어요. $2000면 뭐 행복도가 뭐 60이야. 뭐 이런 식으로 값들을 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GDP가 $4000야. 그러면 얘 행복도는 얼마니? 이걸 찾는 문제가 바로 회귀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도학습의 종류로는 되게 많아요. 이거 여기 지금 적힌 거 외에도 되게 많은 지도학습 종류가 있는데 앞으로 하나하나씩 다뤄 나가려고 해요. 이게 모든 걸 다 다루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거 먼저 해주세요, 저거 먼저 해주세요 하신다면 이제 그거 먼저 찝어가지고 먼저 강의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약간 단어에 익숙해지는, 우리 단어의 낯을 좀 많이 가리잖아요. 이게 새로운 게 들어오면 아무래도 단어가 익숙해지면 왠지 내가 다 아는 것 같고 좀 친숙한 것 같고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단어에 좀 익숙해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도학습 종류에는 K 최근접 이웃, 이게 되게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영어로 얘기하면 되게 와닿는 단어인데 한글로 번역하면 되게 뭔가 이상한데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또 최근접 이웃 뭐 이런 거 있고,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간 같은 경우에 한글로 번역하면 보자, 생성적 적대적 네트워크 뭐 이렇게 얘기되거든요. 그건 너무 과한 번역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하지만, 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지도학습의 종류에는 KNN이라고 불리는 K-니어리스트 네이버가 있고, 선형회귀, 리니어 리그레션, 로지스틱 회귀,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리고 SVM, 서포트 벡터 머신, 결정트리, 랜덤 포레스트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배울 이제 신경망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unsupervised learning, 비지도 학습입니다. 비지도 학습을 정말 간단하게 나타내면 이럴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다양한 주제 글들이 있다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진 전체 다큐먼트들은 고양이 관련된 글과 개에 관련된 글과 새에 관련된 글들이 있다고 해봐요. 근데 우리는 머신러닝 알고리즘한테 이건 고양이 관련된 글이야, 이건 개 관련된 글이야, 이건 새 관련된 글이야 라고 얘기해주지 않을 거예요. 대신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알아서 그 텍스트 안에 포함된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얘는 요렇게 묶이네, 얘는 저렇게 묶이네, 얘는 요렇게 묶이네, 뭐 요렇게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요 한 묶음을 우리가 나중에 보고 나서 머신러닝 알고리즘 묶어주고 나면 이건 이런 토픽을 가지고 있네 정도로 이제 약간 정성적으로 뽑아낼 수 있지만,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비지도 학습에서는 그냥 얘네끼리 연관성이 되게 많아, 뭔가 비슷한 게 들어가 있어, 그리고 얘네끼리 또 비슷한 게 들어가 있고 얘네끼리 비슷한 게 들어가 있어, 이런 것만 묶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걸 비지도 학습이라고 한다. 그래서 비지도 학습이 뭐야 할 때는 이런 거야 정도로 주변 분들한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지도 학습 종류는
이제 크게 클러스터링 부분이랑 이제 뭐 시각화나 차원 축소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지금 모르신다고 너무 겁내지 마시고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 그래 이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링에는 K-민즈가 있고 뭐 KCA, 원 클래스 SBM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시각화에는 뭐 PCA나 TSNE 같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요것도 저도 처음 공부할 때 이건 TSN이라고 읽어야 되나? TSN이라고 읽어야 되나? TSNE 뭐 이렇게 읽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을 했었죠. 항상 단어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남들이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고 저는 TSN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걸 읽을 때 고민되시는 분들은 저를 따라서 그냥 TSN이라고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있어요. 준지도 학습인데 정말 간단하게 얘기해서 세미 슈퍼바이즈드는 슈퍼바이즈드랑 언슈퍼바이즈드를 합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언슈퍼바이즈드로 앞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의 클러스터, 군집을 만들고 슈퍼바이즈드 컨셉으로 이제 태깅을 진행하는 구글 포토가 이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의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 포토는 우리가 모든 사람의 얼굴에다가 얘는 뭐 누가 좋을까? 얘는 펭수야, 얘는 라이언이야, 뭐 이렇게 붙이지 않죠.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펭수랑 라이언인데 내가 펭수랑 라이언이랑 사진을 되게 많이 찍었어요. 그러고 나서 펭수의 딱 사진 하나에 펭수 얘는 라이언이야 이렇게 붙여놓으면 모든 사진에 다 펭수랑 라이언 태깅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건 이제 구글 포토가 백단에서 얘랑 얼굴이 비슷하네. 얘는 한 명이 여러 가지 사진에 나온 거야 라고 미리 분류를 해놓는 거예요. 그 중에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이 얘는 사실 펭수였어. 얘는 사실 라이언이었어. 이러면 이제 그 군집에 들어있는 모든 사진에 이제 펭수랑 라이언 태깅을 붙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여러분이 펭수랑 라이언이랑 사진 찍고 나면 그 뒤부터는 이제 구글 포토가 알아서 얘는 펭수였어, 얘는 라이언이야 이렇게 태깅을 해주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또 강화학습이라는 장르가 있는데요. 강화학습은 기존에 봤던 슈퍼바이즈드 러닝, 언슈퍼바이즈드 러닝,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랑은 약간 달라요. 그래서 뭐 우리가 추후에 다룰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추후에 다룰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뭐 여러분들이 이런 스타일의 강의 영상을 되게 즐겨 주신다면 언젠가는 찍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돌아와서 강학습은 컨셉 자체가 약간 다르고 쉽게 말해서 사람이 배우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우리 사람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제가 그림을 되게 못 그려요. 그래서 어릴 때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애기가 걷다가 벽에 쿵 하고 부딪혔어요. 어떻게 그래야 되지? 쿵, 네 이렇게 부딪혀서 아파. 예를 그래서 걸어가는 액션을 했는데 쿵 했어요. 그러면 이 환경이 쿵 하고 이제 너는 아플 거야 라는 이제 피드백을 주는 거죠. 그러면 얘는 걸어가다가 이쪽으로 이제 안 갈 거예요. 아마 반대로 가겠죠. 집 구조가 동일하다면. 이해가 되시나요? 되게 정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조금 더 다른 예시를 들어보면 강아지가 강아지는 또 어떻게 그러지? 포기.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가 주인이 손 이랬어요. 손 줘. 이러면 강아지는 뭐 임마 이렇게 그냥 보겠죠. 아무것도 안 배운 애들은. 근데 손 했는데 어쩌다가 강아지가 혹시 이건가 싶어서 손을 줬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너무 기쁜 나머지 간식을 줬어요. 그러면 간식이란 리워드가 간 거예요. 그러면 에이전트는 이 강아지는 손 했을 때 그 액션을 계속 하는 거예요. 손 안 해도 아마 뭐 계속 손을 내밀 거예요. 밥 달라 밥 달라 밥 달라 이러면서. 그러면 그 리워드에 따라서 이제 에이전트는 자신의 액션을 또 바꿔 나가고 이런 식으로 빙빙 돌아가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전거 타는 과정도 생각해 보면 자전거를 우리는 왼쪽으로 15도 틀어서 가야 돼. 이러면 안 넘어져. 뭐 이렇게 계산하면서 타는 거 아니잖아요. 어릴 때부터 이러면서 한번 넘어졌다가 이거 아니구나. 이게 몸이 알아서 배워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형태에서 그 인간이 배우는 것처럼 이렇게 피드백을 통해서 또는 이제 리워드를 통해 가지고 배워 나가는 이런 형태의 컨셉의 학습이
강화학습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벌써 두 번째 분류 기준이에요. 두 번째 분류 기준은 실시간으로 데이터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는가인데요. 그거에 따라서 배치 학습이냐 온라인 학습이냐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하나씩 보게 되면 먼저 배치 학습은 한 번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이제 모두 활용하는 거예요. 한 번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100만 건, 1000만 건, 1억 건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시간이나 자원 소모가 크겠죠. 그래서 주로 오프라인 학습으로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서비스를 내보내기 전에 학습을 다 시키고 나중에 서비스 릴리즈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새 데이터가 추가됐다 하면 기존의 데이터가 요만큼이 있었는데 새 데이터가 이만큼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걸 합쳐서 이만큼이 된 거를 가지고 또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배치 학습입니다. 그래서 해당 데이터를 포함해서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새로 학습한 다음 이제 서비스 릴리즈 되어 있는 버전 1 모델과 새롭게 학습한 버전 2 모델을 이제 롤링으로 교체를 하겠죠. 그런 형태가 배치 학습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는 되게 빨리 업데이트를 하고 싶어요. 그런 경우가 실무에서 되게 많기도 하거든요. 최대한 배치 주기를 당겼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자주 업데이트를 원한다면 배치 주기를 당겨가지고 지속적으로 데이터나 모델 업데이트도 진행 가능하긴 해요. 근데 항상 이제 발목을 잡는 게 있죠. 돈만 많으면 모든 게 다 가능하죠. 근데 이제 우리는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해서 어떤 서비스 릴리즈를 해보고 싶어요. 근데 배치 학습으로 뭐 막 1억 건, 10억 건, 100억 건 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힘든 면이 있죠. CPU나 GPU, 이제 메모리 이런 컴퓨팅 자원 소모가 되게 크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온라인 학습은 뭐가 다르냐면 이제 미니 배치로 데이터를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학습을 진행을 하고 앞선 배치 학습과 다르게 이제 제한된 컴퓨팅 자원에서도 미니 배치로 처리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처리가 가능하고, 학습이 끝나면 이미 학습한 데이터는 이제 보관할 필요가 없으니까 버려도 돼요. 물론 이제 나중에 그걸 가지고 다시 모델 복원을 하겠다라는 니즈가 있다면 뭐 며칠간은 보존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필요가 없던 곧바로 버려도 되기 때문에 이제 용량 관리나 이제 컴퓨팅 자원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습률이라는 컨셉이 여기 나올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서비스가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죠. 근데 새 데이터가 미니 배치로 들어왔을 때 얘를 이 새로 들어온 데이터를 얼마만큼 받아들일 거냐라는 게 학습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0.1%면 0.1%만큼 새로운 데이터를 받아들일 거야. 1%가 되면 100%가 되면 어떡할까요? 100%가 되면 사실상 모델 교체는 다름이 없죠. 사실 뭐 이런 컨셉은 적용하지 않을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퍼센트, n%가 되겠죠. n%만큼 학습률을 적용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받아들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온라인 학습 자체에 이제 크나큰 단점 중에 또 하나는 새로 들어온 데이터가 너무 안 좋아요. 새로 들어온 데이터가 약간 공격성인 거지. 예를 들어 챗봇이라고 정말 예를 들어볼게요. 뭐 챗봇이 좋은 예시가 아닐 수도 있긴 한데, 챗봇인데 어떤 악성 유저가 계속 욕을 쳐요. 그래서 욕을 통해서 얘가 학습을 해버려. 그래서 일반 사용자한테 욕을 해버려. 뭐 이런 걸 수도 있을 수 있죠. 디도스 공격같이. 그래서 서비스 성능이 급격하게 저하될 수 있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단점이 이거였다면 또 장점은 여전히 한 대의 컴퓨터로 처리하기 힘든 데이터셋도 처리가 가능한데, 요 경우는 사실 온라인 학습이라고 부른다기보다는 아웃 오브 코어 학습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인크리멘탈 러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온라인 형태로 지속적으로 시스템이 돌고 있으면서 학습까지 진행한다기보다는 이제 대부분 오프라인으로 배치를 그냥 나눠서 인크리멘탈 러닝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 분류 기준은 메모리 기반이냐 일반화를 통한 예측이냐에 따라서 사례 기반 학습이냐 모델 기반 학습이냐로 나눠집니다. 먼저 사례 기반 학습은 시스템이 학습 데이터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직접 뭐랄까 정말 머리 좋은 친구들 주변에 있잖아요. 얘는 한번 보면 다 기억해. 약간 천재형들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쩌면 인간의 천재형의 궁극판이 약간 이 사례 기반 인스턴스 베이스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래서 모든 학습 데이터를 기억함으로써 학습하는 거고, 추론할 때는 그래서 내가 이미 학습한 기억해 놓은 학습 데이터랑 유사도 계산을 통해서 일반화를 진행하는 게 사례 기반 학습입니다.
반면에 모델 기반 학습은 학습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 데이터를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 학습 데이터들에는 요런 특징이 있네, 요런 특징이 있었어 라는 일반화할 수 있는 규칙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의 모델을 구성하고 추론 시에는 앞선 인스턴스 기반에는 앞선 사례 기반에는 내가 학습 데이터에 가지고 있던 데이터들이 이거였는데, 예를 들어서 군집화 클러스터링이라고 예를 들었을 때 새로운 데이터가 여기 들어왔어요. 그러면 아마도 요렇게 묶이겠죠. 왜냐하면 내가 본 건 요거였으니까. 근데 모델 기반으로 갔을 때 똑같은 경우가 생긴다면 사실 얘네 둘이가 비슷한 피처를 가지고 있었고 얘네 셋이 비슷한 피처였어 라고 한다면 사실 서로 다르게 묶이겠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을 볼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트 4입니다. 파트 4는 이제 머신러닝을 어렵게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머신러닝을 어렵게 하는 것들은 사실 간단해요. 나쁜 알고리즘이거나 아니면 나쁜 데이터거나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데이터 측면을 먼저 볼게요. 그래서 충분하지 않은 학습 데이터일 경우에 머신러닝이 되게 어려워져요. 여기 예시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데이터가 커지는 방향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accuracy, 정확도가 올라가는 방향입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보실 라인 차트는 요건데요. 잘 보시면 요거는 메모리 베이스드예요. 이건 정말 사례 기반으로 외우는 모델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례 기반으로 외우기만 하더라도 데이터가 증가하니까 얘 정확도가 얼추 비슷하게 따라가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Scaling to Very Very Large Corpora for Natural Language Disambiguation 이라는 논문에 나왔던 건데, 그래서 요거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데이터의 중요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데이터를 무작정 늘리면 일단 성능이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데이터를 일단 많이 모으고 보자 라는 접근이 많이 중요해졌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캐글에서 데이터를 받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로 가시거나 아니면 이미 실무에 계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작고 아니면 많아봤자 중간 규모 정도의 데이터셋이 되게 흔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알고리즘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대표성이 없는 학습 데이터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델 베이스드로 이제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학습 데이터가 일반화를 하기 위한 대표성을 띄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사람 얼굴에 대한 어떤 분류를 하고 싶은데 사실은 가짜 이미지들만 막 들어가 있어서 일반화가 잘 안 된다.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성이 없는 학습 데이터가 발생하는 것 중에 또 이제 몇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샘플의 크기가 작은 경우는 이제 샘플링 노이즈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샘플을 예를 들어서 사실 사람의 얼굴이 존재하는 디멘전 되게 고차원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3장, 뭐 10장 이렇게 꺼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양한 인종이 있고 남자 여자도 있고 이제 연령대로도 나눠지고 이제 되게 많은 피처들이 존재할 텐데 10장만 뽑아서는 그런 다양한 피처들을 다 담지 못하겠죠. 아마도 대부분. 그래서 샘플링을 했을 때 샘플링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알고 보니까 동양이만 뽑혔다, 알고 보니까 뭐 한국인만 뽑혔어, 뭐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거를 보통 샘플링 노이즈라고 얘기하는데, 그 샘플의 크기가 작으면 샘플링 노이즈가 존재하고, 이거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연에 의한 대표성이 없는 데이터를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표본 추출 방법이 잘못된 건데요. 데이터를 뽑아낼 때 정말 랜덤하게 잘 뽑아낸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바이어스가 발생을 한 거예요. 샘플링 바이어스가 발생을 해서 사실은 나는 정말 랜덤으로 뽑았다 생각했는데 그게 랜덤이 아니었다라는 케이스가 요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을 할 때 이게 약간 격언 같은 게 있죠.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와요. 뭐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게 다시 한번 강조가 되고요. 그리고 또 낮은 품질의 데이터가 들어가면 당연히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안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는 또 다른 측면에서 학습 데이터에 오차나 이상치, 잡음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면 모델을 통한 일반화가 대단히 어려울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 없는 피처들을 넣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서울 아파트 값을 예측하고 싶어요. 그게 우리가 풀고자 하는 태스크인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막 데이터를 하다 보니까 막 미국의 아파트 값 뭐 이런 피처도 들어가 있고 동해의 수온 뭐 이런 데이터도 같이 들어가 있고 이러면 뭐 미국의 아파트 값이 오르면서 뭐 그게 아예 연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대단히 낮은 연관도를 가질 거면서 그리고 뭐 동해 수온 같은 건 아예 관련이 없겠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피처들이 알게 모르게 포함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데이터를 빅데이터로 가면서 사실상 많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피처 엔지니어링이라는 단계를 꼭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단계가 있을 수 있는데 특성 선택, 피처 셀렉션 파트가 있을 수 있고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 특성 추출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성 선택 부분은 이제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서 어떤 게 학습에 유용한가 이 피처 자체를 뽑아내는 걸 이제 특성 선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성 추출 같은 경우에는 알고 보니까 A라는 피처와 B라는 피처를 결합하니 더 유용한 피처가 되더라. 사실 이거 두 개는 되게 상관도가 높고 이거 두 개를 합쳤을 때 하나의 피처로 보는 게 더 좋더라. 뭐 이런 접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특성 추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머신러닝 어렵게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머신러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오버피팅이 낫다 뭐 이런 얘기는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오버피팅도 한 가지 예시가 됩니다. 그래서 오버피팅이란 학습 데이터에 대해 과도하게 최적화돼서 일반화 성능, 그러니까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성능이 저하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뭐 엠니스트 데이터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손글씨를 인식을 하는데 얘는 1이고 뭐 얘는 2고 뭐 이런 그 손글씨를 보고 얘는 0부터 9까지 맞추는 태스크가 엠니스트 데이터거든요. 이미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엠니스트 데이터를 푸는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학습 데이터에 너무 노이즈가 많이 끼어 있었던 거예요. 이 안에 막 여기 점도 막 들어가 있고 막 이렇게 알아보기 힘들게 그렇게 들어가 있어서 모델이 이 노이즈까지 다 학습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에 있는 깔끔한 1이라고 판명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오버피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데이터 크기에 비해서 모델의 복잡도가 높은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모델의 복잡도가 높다는 건 모델의 표현력이 좋다는 거고 모델의 표현력이 좋다는 건 이런 노이즈까지 다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결 방법은 파라미터의 수를 줄이거나 아니면 피처 수를 감소시키거나 아니면 모델의 자유도 제약을 가해서 모델의 복잡도를 낮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제 뭐 학습 데이터를 당연히 더 많이 확보하면 더 좋겠죠. 더 일반화를 하기 쉬울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이런 노이즈가 있다면 그런 노이즈를 제거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버피팅을 알아봤는데 오버피팅이 있으면 당연히 언더피팅도 있겠죠. 반대로. 그래서 언더피팅 같은 경우에는 모델의 복잡도가 너무 낮은 거예요. 우리는 여기 있는 점, 여기 있는 점, 여기 있는 점, 여기 있는 점 해서 사실은 이런 곡선을 배우고 싶었는데 모델의 복잡도가 선형이라 우리는 이걸 배우지 못하는 거죠. 모델이 너무 단순해서 데이터 안에 내재된 규칙을 찾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사실 오버피팅보다 훨씬 더 간단해요. 모델의 파라미터 수를 증가시켜서 모델의 복잡도를 높이거나 또는 피처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가공된 피처들을 모델에 제공한다거나 그러니까 좀 더 피처의 효과가 좋은 애들을 압축해서 보내준다는 거죠. 그러거나 아니면 모델의 제약, 이제 레귤라이제이션 자체를 이제 좀 줄여주는 방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 파트 5 테스트와 검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델 학습을 열심히 했어요. 오버피팅 문제도 풀고 언더피팅이 발생했을 때 언더피팅 문제도 풀고 뭐 다양한 접근들을 했는데 그럼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테스트를 전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또 하면 사실 치팅이죠. 우리가 학습한 거 가지고 테스트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테스트 데이터 자체를 따로 떼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데이터가 100%라고 한다면 80%는 학습 데이터를 쓰고 20%는 테스트 데이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 데이터에서 발생한 학습 오차를 이제 트레이닝 에러라고 얘기를 하고요. 테스트에서 발생한 오차를 이제 테스트 에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테스트 에러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오차, 일반 오차의 추정값이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학습 오차는 대단히 낮았어요. 근데 테스트 오차가 너무 높아.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봤죠. 오버피팅이라는 거죠.
학습 데이터 내에 내재된 어떤 노이즈가 있거나 아니면 모델의 복잡도가 너무 높아서 배우지 않아도 될 특징, 배우지 않아도 될 피처까지 다 배워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화된 성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성능을 보인다. 그럴 경우에 이제 오버피팅이 나는 거고, 반대로 에큐러시 측면에서 얘기하면 학습 에큐러시는 되게 높은데 테스트 에큐러시는 대단히 낮은 경우, 이런 경우가 오버피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랑 모델 선택 부분인데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하고 모델 선택이 요 컨셉으로 갔을 때는 테스트 셋에 최적화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레귤러라이제이션 얼마나 할지,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러닝 레이트를 어떻게 조절할지, 아니면 뭐 기타 등등 다양한 하이퍼 파라미터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만약에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다 시켜놓고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할 때 테스트 데이터에 자체적으로 맞춰버리면 이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하고 모델 선택 자체도 테스트 셋에 최적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가진 데이터는 이게 전부지만, 우리가 이제 현실에서 볼 데이터들은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이런 데이터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 전체 데이터, 전 세계에 존재하는 우리가 현실에서 가지고 있는 전체 데이터에 대한 일반화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여기서 홀드아웃 검증이라는 게 나옵니다. 단순히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검증 데이터라는 걸 하나 더 두자는 거죠. 그래서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다 학습을 하고 나서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위해서는 검증 데이터를 활용하자는 거죠. 그래서 최종 테스트, 최종 성능 에큐러시 테스트, 아니면 뭐 F1 스코어, 뭐 다양한 이제 지표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최종 성능 테스트를 진행할 때만 테스트 데이터를 활용하고요. 데이터가 부족할 때는 이제 뭐 크로스 밸리데이션 같은 걸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머신러닝 개론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고요. 이게 지금 제가 찍기로는 영상 길이가 되게 길어졌어요. 근데 이게 편집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로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긴 시간 제가 편하게 보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되게 집중해서 봐주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뭔가 듣고 싶은 것들, 뭔가 이런 주제에 대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최대한 많이 반영을 해서 저도 다시 한번 랩업하면서 정리를 해볼 거고요. 오늘은 첫 영상이기도 하고 아무래도 개론이다 보니까 영상의 길이가 대단히 많이 길어졌는데, 아마 다음 강의부터는, 아니면 다음 영상, 아니면 다음 토픽에 대해서는 최대한 15분 내로 여러분들이 쉴 때 짬짬이 이런 거였구나, 이게 이런 거였네 정도로 이해하실 수 있을 정도로 줄여서 그렇게 기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